정부가 오는 8월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여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제외됐던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도 사업 추진을 검토합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 뉴스의 연결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광고 수익 등의 이유로 현재의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진 노사가 어제 인단협 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이제는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 GM 본사와 산업은행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1년간 공들여 만든 신한은행의 통합전용 애플리케이션 솔이 어제 오후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총 100곳 안팎의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도 선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낙후한 구도심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핵심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100곳 안팎의 사업지 중 70%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시도별 예산 총액은 5,550억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시 등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선정 대상에서 빠졌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10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0곳 중 7곳은 서울시가 선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3곳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제안하는 공공기관 제한형 사업이 진행됩니다. 서울시에는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7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후 평가 절차를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논란이 확산되면서 포털의 뉴스 가두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기존의 방식인 인링크를 포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보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기사. 클릭을 하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페이지 안에서 기사가 나타납니다. 반면 구글에서는 기사를 클릭하면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글이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택하는 반면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커지면서 아웃링크 도입이 댓글 조작 문제의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아웃링크를 스스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것은 네이버의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는데 그 역할을 인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엔진으로 구글과 경쟁하겠다를 포기한 건 옛날이에요. 포털 사이트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최대한 네이버 사이트, 다음 사이트에 머무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 네이버는 빠르면 오늘 중 댓글 정책 이용자 패널에서 논의한 뉴스 댓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잼 노사가 어제 오후 임단역 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자금 지원이란 큰 산을 또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GM 본사와 산업은행 등 정부가 자금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한국잼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GM 본사는 한국GM의 노사가 합의하면 차입금 27억 달러, 약 3조 원을 출자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 3조 원을 한국GM 주식으로 바꾸면 채무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자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지분율만큼인 5천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GM 본사의 지분율은 82.98%에서 99%로 올라가고 반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7.02%에서 1%가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은행은 지원을 받으려면 20대 1 감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감자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지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당장 얼마를 지원할지는 정해진 게 아니고 GM 측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GM 관계자는 어제까지 노조와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게 잘 됐다고 본다면서 오늘부터는 산업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감자나 자금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감자를 해서라도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려는 건 비토권 때문입니다. 비토권은 한국GM 정관에 땅이나 공장 매각 등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입장에선 최소 15% 넘게 지분율을 갖고 있어야 GM이 공장이나 땅을 내다 팔고 사업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11,000명가량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어제 마련한 임단협 합의문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만큼 이 과정도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모바일 뱅킹 플랫폼에 공들였던 신한은행, 여러 기능을 하나의 앱에 담아 슈퍼 앱으로 내세웠던 신한은행의 쏠이 어제 저녁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애플리케이션 쏠이 어제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2월 통합 앱으로 출시된 이후 첫 접속 장애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접속 장애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복구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정상 작동되고 있는 신한 S뱅크 앱을 이용할 것을 권했지만 급하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시스템 개선 작업 중 일어난 오류라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쏠은 위성우 신한은행장이 1년간 공들여 만든 야심작. 기존 모바일 뱅킹 앱인 신한 S뱅크와 써니뱅크 등 6개의 앱을 하나로 통합한 새 모바일 통합 플랫폼입니다. 앱을 하나로 합치면 필요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합니다. 반면 특정 업무만 처리하고 싶은 고객은 원하지 않는 기능까지 포함된 대용량 앱을 깔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기능별로 분산된 앱을 합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 타은행들은 현재 신한은행 쏠과 같은 통합 앱 출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접속 장애의 정확한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한은행의 통합 앱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새 위원회 윤곽은 아직입니다. 인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새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현재 사용자와 공익위원 명단은 구성됐지만 근로자 측인 노동계의 명단이 꾸려지지 않은 채 오리무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사용자 근로자위원은 노사단체가,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천하고 고용부 장관이 제청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노동계위원회 인선 작업이 지연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졸속 심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활동이 어렵고 결국 위원회의 업무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 급격한 인상률을 보이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던 최저임금의 연장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만큼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의 가이드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내년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핵심 쟁점인 산입범위 논의도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엔 대만 푸본생명이 현대라이프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국내 보험시장의 중하권 자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만 푸본생명이 현대라이프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국내 첫 대만계 보험사가 탄생한 겁니다. 푸본생명은 최근 현대라이프가 추진 중인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발행한 실권주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참여분 1,500억 원을 포함해 총 2,369억 7천만 원을 투자한 푸본생명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62.45%의 지분율을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앞서 중국 안방보험은 2015년 동양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2016년 옛 알리안츠 생명인 ABL생명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에 중하권 자본의 국내 보험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최근엔 중국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중국 정부가 접수하면서 국내 보험시장이 중국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중하권의 금융자본은 시시각각 국내 보험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국내 보험사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현지 시장에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국의 보험시장은 2억 명에 이르는 잠재 보험 고객층을 보유한 데다 2020년엔 69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푸본생명은 현대라이프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경영진 교체와 사업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푸본생명이 2012년 출범 후 6년간 지속적인 적자 행진을 이어온 현대라이프를 구원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양생명은 안방보험의 손에 넘어간 후 자산 규모와 매출이 모두 성장해 시장 점유율 업계 9위에서 5위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연임을 포기한 김용환 NH농협금융회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금융사 CEO들의 적정 임기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회장은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경영을 위해 CEO의 임기가 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 CEO들이 손쉽게 연임에 장기 집권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짧아도 문제, 길어도 문제인 금융사 CEO 임기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정홍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김용환 농협금융회장이 용퇴를 결정을 하면서 임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배경을 알려주시죠. 네, 우선 농협금융은 다른 금융주주들에 비해서 회장의 임기가 짧습니다. 최초 선임 때 2년이고 연임 때부터는 1년씩인데요. 통상 임기가 3년씩인 것을 고려하면 연임을 해야 다른 지주회장의 한 차례 임기와 같아지는 겁니다. 김 회장의 경우 농협금융지주 출범 이후 최초로 연임한 바 있고 이번에 3년임을 포기한 것인데요. 김 회장은 농협금융에서 회장을 제일 오래 했다지만 다른 금융지주로 치면 단임 아니냐면서 더 하려 해도 1년이니까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영자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농협도 다른 금융지주처럼 긴 임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금융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짧은 임기를 연임으로 이어가다 보니 금융사 CEO가 단기 업적에 치중해 일관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 회장의 말대로 이렇게 임기가 짧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업적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을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김정태 회장이 최근 3년임에 성공하면서 총 9년의 임기를 확보했고 김승유 전 회장도 3년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첫 취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3년 더 늘었습니다. 신한금융의 경우 조영병 회장이 새로 부임한 지는 이제 막 1년가량 됐는데요. 이전에 한동우 전 회장 임기가 6년, 또 라응찬 전 회장의 경우 무려 4연임을 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현직 CEO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스스로 연임하는 데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매번 연임 때 임원추천위원회나 회장추천위원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만 현직 CEO가 후보로 있는 경우 나머지 후보는 사실상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인 지배체제가 굳어진 금융사는 오너회사가 아님에도 오너리스크 비슷한 위험을 겪을 수 있고 또 신한사태와 같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네, 결국 임기가 길어도 문제, 짧아도 문제란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금융권 CEO 임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업계와 학계 등의 금융사 CEO들의 적정 임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적정 임기라는 것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김용환 회장의 3년은 짧고 김정태 회장의 9년은 길다는 데는 이견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6년 정도, 다시 말해서 3년 임기로 재임 정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짧거나 긴 임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재임까지만 허용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용환 회장처럼 자진해서 후배에게 길을 터주는 사례를 기대하기 어려운 탓인데요. 금융권에서는 임기를 제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큰 오점이 없으면 재임 정도까지는 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과가 뛰어나다면 경영을 더 오래 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임기가 길고 짧은 것 자체로 CEO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방금 얘기 나온 대로 문제의 본질은 이 임기 자체의 짧고 길고의 여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국의 지적대로 셀프 연임 같은 것을 막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현직 CEO들이 연임할 때 다른 후보자들의 도전을 받고 재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이겨낼 만한 후보자가 나타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한 시중은행의 행장 선임 과정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해당 은행은 현직 행장이 연임에 도전 중이었고 내부 임원을 비롯한 여러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차기 행장 최종 인터뷰를 앞두고는 유력 후보군이 좁혀지면서 현직 행장과 새 인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이때 해당 은행 이사회 멤버는 결과가 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기뜸해줬습니다. 이 은행장 자리는 그냥 견뎌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시중은행을 2, 3년 이끈 사람은 이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나머지 후보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행장은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당국은 절차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직 CEO에게 큰 실책이 없다면 임추위나 회추위 등에서 연임이 선택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융사 CEO 임기 논란에 대해서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약 15억 6,00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약 9억 3천만 달러보다 67.4%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사상 최대 매출을 2달 만에 넘어선 겁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단체 관광객 방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면세점 매출이 급증한 것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싹쓸이 쇼핑 덕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내 한국 상품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이 면세 물품을 대량 구매해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에 비해 외국인 이용객 수는 큰 폭으로 늘지 않았고 외국인 1인당 매출이 급증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달 외국인 1인당 평균 구매액은 한 해 전보다 48.6% 증가했습니다. 대상 종갓집이 오늘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2018 종갓집 봉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갓집 봉김장 나눔은 겨울 김장철에 담근 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대상의 대표적 사회공헌 행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김장 행사가 연말에 열려 겨울 김장철이 지나면 김치를 지원받기 어려운 만큼 봄에도 소외 이웃들이 걱정 없이 김치와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으로 구성된 청정원 봉사단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더욱 젊고 활기차게 나눔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 외 청정원 주부봉사단 등 200여 명이 한식 브랜드 종갓집의 김치와 반찬류 제품으로 구성된 나눔 박스를 직접 포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완성된 2018개의 나눔 박스는 전국 저소득층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달 만에 1,000만 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2시경 1,005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500만 원을 돌파했지만 정부의 경고와 규제 움직임 속에 침체 국면을 맞으면서 이달 초 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매매 차익을 본 납세자에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히자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의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면서 매도 움직임이 멈춰섰고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동전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 한 달간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펼칩니다. 이 운동은 쓰지 않는 동전을 전국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등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현민 전 전무의 커피숍 운영을 놓고 특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진보성향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조 전 전무가 인천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한진그룹 내 특수관계를 활용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전화로 보험을 팔 때 상품 설명을 빠르게 읽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 채널 상품 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을 내놓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가장 많이 고용된 업종은 식당과 술집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의 일자리를 산업 중분류로 구분했을 때 음식점과 주점업이 51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